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 1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학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5주차 강의는 제가 새로운 주제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전체 요약하는 그런 강의로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전체 강의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하고 2차 시에서는 주로 그동안 여러분들 퀴즈로 풀었던 내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일시는 12월 22일 수요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간입니다. 이 날짜는 우리 교양대학에서 정해준 날짜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은 이 시간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전공 과목이 저희 과목과 중복이 된다면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양 선택은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은 지금 현재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비대면으로 다 치러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표현한 게 그 시험을 보다가 화면에서 마우스가 사라지면 다시 뭐 에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의 출제는 총 30문제를 출제하는데요. OX 문제,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가 15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택형이 15문제, 총 30문제를 출제합니다. 출제 범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15주차 강의 요약 정리를 참고로 하시고, 특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14주에 걸쳐서 풀었던 이 퀴즈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퀴즈에 있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안내한 바가 있지만은 평가 기준은 출석이 20점이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출했던 퀴즈가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제출했던 과제가 10점이고 이번 기말고사는 50점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우리가 총 수업 시수가 3시간입니다. 3시간이고 15주 총 수업 교시로 따지면 90교시가 되겠습니다. 3시간인데 이제 6교시가 되거든요. 3시간이 2를 곱해서 6교시가 돼서 총 90교시가 되고요. 4분의 3을 출석하면 출석이 인정이 되는데 그 이하 4분의 1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면 이거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F학점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 수강에 누락이 없도록 수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퀴즈는 이미 여러분들 교수학습 개발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 제출을 했고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기간을 제가 일부 부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가함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제출해 주셨는데 일부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15주차 강의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면 감점은 있지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에 생태계에 대해서 제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요.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에코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는 뜻인데, 집이라는 이런 뜻이고, 시스템은 그대로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생태계라는 뜻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 안에는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 빛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 또 흙, 토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무기물, 유기한물, 물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인 요소이고, 생물적 요소로는 생물이 되겠죠.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 소비자, 세균 같은 분해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생산자에는 물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인 조류, 알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식물, 초본식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분해자는 이 균류, 곰팡이라든지 펀지가 곰팡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상호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변화, 교란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공사를 한다는 해서 이 공사 규모가 작았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지하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전체 변동의 어떤 변동을 억제하는 능력,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개체군은 예를 들면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 개체군이 된 거예요. 사람 한 명은 개체죠. 여러 명이 모이면 개체군. 그래서 사람은 한 명 한 명은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러지만 여러 명이 사람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일종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파퓰레이션 그러면 개체군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살고 있다든지 그런 종이나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그러고, 이런 다른 개체군과 다른 개체군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 이런 것들 군집, 커뮤니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집은 독자적인 영양구조라는 게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우리는 영양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군집은.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갖는다. 생태적인 기능적이다. 에너지 흐름을 갖는다는 생태계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게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죠. 그 외에 아까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은 이 생산자, 식물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햇빛 에너지로 전환해 놓죠. 이것을 동물에 이동하고 또 동물에 이동하고 이게 먹이 연소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에너지 흐름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표 생물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재가 살고 있는 곳에 수질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돌로 이루어졌고 조그마한 도랑 같은 계곡이고 그늘로 이루어지고 물이 차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수질 상태나 바닥 구조, 하상 구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그 지역 서식, 저해, 기후, 토양, 환경 등에 잘 나타내는 종을 우리는 지표종 또는 지표생물이라고 합니다. 깃대종은 무등산의 깃대종이 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리장나무가 기는데, 이 생태적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동식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깃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을 복원함으로써 다른 서식지도 함께 복원 회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무등산의 깃대종인 수달을 잘 보존함으로써 복원함으로써 그 생태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도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멸종위기 종은 어떤 특수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종.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라지는 종이라는 이야기죠. 분포 제한성으로 쉽게 멸종이 될 수 있는 종.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2기 야생생물 1급, 2급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로스톤에서 이제 이거는 생태계의 어떤 구조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공원 1호인 엘로스톤에서 늑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태계의 의미를 대해서 설명했어요. 먹이 사슬에서 늑대를 없애니까 어땠어요? 사슴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슴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토양이 이제 노출돼서 그런 토사들이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늑대를 들여오니까 사슴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엘로스톤에서 생태계의 의미, 그래서 생태계에서 그 영양 구조,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어떤 계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동물인데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에서는 적색동물의 보호종은 고라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고라니, 가치, 멧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해동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는 이 고라니가 중국의 아주 일부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번지게 되면 멸종할 수 있는 이기라고 해서 국제적으로는 이건 적색 목록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은 여우라든지 호랑이, 사냥, 장선울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의 유형에는 생태계 다양성, 뭐 바다 또는 강, 호수, 산, 들 이런 숲 이런 것들은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은 무당벌레의 그 점의 색깔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은 뭐 사람, 원숭이, 뭐 메뚜기 이런 것들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성 협약으로까지 이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까지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러죠. 직간접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어떤 이익을 중요합니까? 뭐 식량도 주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양한 새와 곤충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깨끗한 식수, 청정한 공기, 기름진 토양 등을 이용하게 하는 생태적 서비스, 인류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생태계 서비스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기능 향상, 생태계 서비스가 향상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생산자, 소비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늑대처럼 이 한 가지가 없어지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지만 이게 생태계가 건강한 데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가 없어져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서 편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건강성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 교란은 주로 이제 애국에서 들어온 황소개구리나 블루길이나 돼지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천적이 없어가지고 자생식물에 또는 자생생물에 그 피해를 주는 생물 이런 것들은 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높아서 유해성을 평가해 보니까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교란 야생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이 중에 이제 포함된 게 수소곤충인데요.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살 수 있으나 특히 계곡 같은 데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인데 얘들은 이동이 적기 때문에 그 환경, 가재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 계곡이라든지 물의 환경을 잘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평가 지표생물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곤충으로서 물속에 사는 것들을 우리는 수소곤충이라고 그렇습니다. 강도래나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재는 갑각류라고 그러고 다슬기는 연체동물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바닥에서 산다고 해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발자국으로서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뭐 분해하고 이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런 것들을 그 수치로 표현한 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의 물,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뭐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이나 수량에 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들이죠. 뭐 바나나 하나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운반할 때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나서 처리할 때 물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유를 생산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태 발자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면적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면적 단위로. 개인이 얼마나 필요한가,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대로 살면 지구에 2개하고 반이 필요하다. 뭐 그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이런 거. 그래서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생태 발자국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 우리나라 환경 문제로서 이슈가 되는 게 당연히 기후변화고, 그 다음 미세먼지, 물에서는 녹조 현상,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 문제, 라돈, 화학물질 검출, 뭐 가습기 살균제라는 계란 살충제, 케미포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수돗물에서는 그 녹물 인천에서 나와서 붉은 수돗물, 그 다음 수돗물에서 까였다고 유충이 유출되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환경 이슈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도시 열섬의 원인은 고층 건물로 인해서 바람길이 차단이 된다든지 아스팔트와 같이 토지 피복의 변화, 이게 쉽게 달궈지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뭐 이런 자동차, 그 다음에 보일러, 뭐 이런 인공 열원이 증가됨으로써 도시 온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기후의 영향도 있어요. 특히 이게 바람길 차단 때문에 그러는데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사 기온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차가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밑이 차가워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온 역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세먼지 크기는 미세먼지는 PM10은 10마이크로미터예요. 10마이크로미터 그 지름이. 그래서 이것을 미세먼지. 그 다음에 2.5 마이크로미터는 PM2.5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요. 2.5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2.5는 초미세먼지, 10은 10 마이크로미터. 최근에 초미세먼지의 주의보가 발령된 바도 있고, 요즘 이제 초겨울이 되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온 역전 현상이 자주 나타남으로써 아침에 초미세먼지의 주의보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오염도가 높은 지역, 특히 도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권역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인체 이해성의 관리를 두고서 통합적인 저감 대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통합적인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이런 오염에 대한 어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 특히 인접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과학적인 기반에 대한 미세먼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인공위성으로 그걸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앞에서 말한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인데 특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도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실가스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특히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염화불화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탄이라든지 이런 메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온 열정 현상에 의해서 스모그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LA 스모그라는 것은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 특히 NO2 이산화질소라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햇빛, 강렬한 태양, 여름철에 햇빛하고 반응이 되면 오존 같은 걸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분류가 돼서 이 오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눈이 따갑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큰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는, 주로 한낮에, 맑은 날 한낮에, 그리고 태양이 강렬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런던 스모그고요. 아니, LA 스모그고, 런던 스모그는 요즘 같은 겨울철 아침, 오전 중에 일어나요. 오전. 기온 역증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공장에서 배출한 배기가스들이 확산되지 않아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 런던 스모그. 요즘 나타나는 그 초미세먼지 같은 주로 런던 스모그하고 비슷한 것들이죠. 다음 조류,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류는 바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근데 물속에서 식물이죠. 생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물속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고, 동물 플랑크톤 1차 소비자, 작은 물고기가 2차 소비자, 큰 물고기가 3차 소비자, 수달 같은 게 최종 소비자죠. 녹조현상이 일으키는 조류는 암조류 종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습지는 물이 고여있는 걸 습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물, 바닷물, 또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이런 걸 기수역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담겨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지라고, 물이 담겨져 있는 걸 습지라고 그러는데, 육지에 있는 것을 내륙습지, 그 다음에 순천만같이 이렇게 바다와 접하고 있는 것을 연안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생물들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하고, 그 다음 수질을 정화시켜주죠.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나 식물들이. 그 다음에 물을 담고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이 식물들이, 플랑크톤들이 CO2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완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생태 관광, 생태 서비스 제공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 연꽃도 피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태 관광이죠. 생물 서식지, 홍수 조절 이런 이제 다양한 역할을 습지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습지 중에 남사르 습지라는 것은 이란 남사르에서 1971년도에 그 협약을 한 거예요. 75년도에 발의됐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1번째로 97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1호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게 대암산,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라는 곳이고, 그 외에도 창녕 우포늪이라든지 순천 갯벌이라든지 이게 그 고창의 용곡 습지라든지 21개 이상의 습지가 가입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미세 플라스틱과 마이크로 비드인데요. 마이크로 비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돼요. 근데 5mm 이하는 전체가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 중에 특히 1mm 이하를 마이크로 비드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 비드는 과거에 치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속에 일부러 포함시켰던 미백 효과를 위해서 포함시켰던 그런 것들을 특별히 마이크로비드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1차 플라스틱은 이렇게 마이크로비드처럼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2차 플라스틱은 생수병 같이 이렇게 마모가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소금이라든 티백, 물고기 치어, 생수 이런 데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례가 있고요. 케미포비아는 앞에서 말을 했지만 화학, 케미칼과 혐오, 포비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이라든지 먹거리 이런데 화학약품이 인체에 위협을 가할까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현상, 노케미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케미포비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습제 살균제와 계란 살충제가 원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습제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 물때, 그러니까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안에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어떤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사이드 프로덕트라고 살생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은 이제 금지가 돼 있지만은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란 살충제는 달걀을 케이지 안에 밀집 사육하니까 진드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렸는데 피프로닐 같은 것들을 뿌렸는데 이게 이제 달걀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그런 현상들이고 환경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호르몬인데 그것과 비슷한 어떤 구조라든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호르몬보다 지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한 외부 그러니까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뇌 분비계에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다. 나도는 특히 화강암 같은 이런 암석, 토양 건축 자재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이렇게 붕괴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연 방사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무색, 무미, 무체, 특히 방사선 기체 성분이라는 것이죠.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담배를 피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화강암이 많은 지역, 겨울철에 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더 높다. 예방은 환기가 필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비오톱은 연못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비오스 생명과 토푸스 땅 영역의 합성이 비오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의 하나의 군집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상에 다른 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하나의 서식지, 우리가 어떤 저수지다 그러면 이것도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하천이다 그러면 이건 비오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베도는 지중해 해안에 하얀색 건물들로 이렇게 집을 다 지어놨는데 이것은 햇빛의 반사를 증가시켜갖고 온도를 줄이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시커멓잖아요. 까만데 이거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복사된 빛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가지고 대기 중에 물체에 반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사율이죠. 근데 알베도가 높다 그러면 그만큼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하얀색 같이. 바람길은 이제 우리가 건물들, 고층 건물을 많이 지음으로써 바람길이 막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특히 요즘같이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기 오염이 확산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도시를 지을 때 녹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넓은 공간, 오픈페이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합니다. 특히 하천이라든지 저수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선한 공기들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걸 바람길이라고 그렇고, 생태도시는 이런 것들, 도시와 주변에 있는 자연 생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 내부의 공원, 숲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사용한다든지 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걷기 좋은 길로 만든 이런 데가 이제 생태 도시. 이런 공원이나 숲 같은 거, 이런 것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이런 면적을 우리는 생태 면적이라고 그러고, PLS 제도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농약의 어떤 그 성분들의 그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0.01 ppm으로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제가 뭐 수박은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참외는 어떤 농약을 사용, 배추는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 농약이 검출되면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게 PLS 제도다. 농약의 이론점과 문제점. 이론점은 당연히 생산 증대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확이나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했고, 각종 동식물의 질병을 방지해주죠. 아까 뭐 계란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생물들도 죽게 하는 문제가 있고 생태계 기능을 파괴하는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이 농약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숲의 공익적인 가치는 이런 거, 임산물을 생산하는 생태계 복원,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방지, 산림 경관, 그 다음에 휴양, 치유, 그 다음에 물을 담고 있는 수온 함량, 공기를 정화시켜주죠. 그 다음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를 완화한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이거 탄소 흡수원으로서 숲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DMZ는 우리나라의 허리에가 있죠. 한반도 생태 종축은 백두대간인데 행축은 바로 비무장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백두대간이죠. 그러면 이 허리에가 DMZ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묵론이 돼서 습지가 되는 곳, 이런 것이죠. 그래서 248km에 이르는 그런 생태축이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서식 공간들이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한반도 생물종의 40%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양 생태계, 바다는 지구 생물권 바이오스페어의 생태적인 근간이 돼요. 세계 생물 서식지의 90%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후를 고르게 하는 생물학 기원포로서 기후 온난화의 조절 역할도 하고 있고요. 수산자원, 뭐 생산, 우리 생선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동물 단백질을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원 공급원이고, 지하자원, 석유 같은 것 또는 각종 그런 광물질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간척은 그동안에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연의 콩팥이라는 별명처럼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동안에 그 간척했던 것, 육지화된 것을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역간척이라고 그렇고요. 갯벌은 생물의 서식지 제공, 그 다음에 홍수와 같은 재해 방지, 그 다음에 바다의 허파, 여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음으로써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 수산물 생산, 조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질 정화, 그 다음에 우리 갯벌 체험 같은 육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벨라스트라는 것은 선박의 평형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평형수인데, 이걸 외국에서 가져왔다가 배를 이제 비울 때는 우리나라에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가 2007년도 12월 달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다. 그래서 12,547km 원유가 태안 앞바다에 유출이 됐는데 이때 이제 오일 보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신단결해서 이걸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식물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 그러니까 그 기주생물과 뗄 수 없는 그런 핵심 구성원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 균사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들이 사는데 이런 균사들하고 뿌리하고 거의 한 몸이다. 하나의 유전체처럼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리고 우리 몸 장내에 있는 그 유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기능성 식품 이런 것들이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그다음 남조류는 지구 초기에 형성하는 데 기여한 조류인데 오존층을 형성하고 자외선 차는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 그런 조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저모염과 저모염은 산과 도로바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면적 단위의 어떤 것들을 비저모염은, 공장이나 가정, 사무실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저모염은, 그 다음에 부영양원은 비료 성분인 질소나 인 같은 게 비가 오게 되면 호수로 들어와서 증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증가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물의 맑기 투명도가 저하되고 냄새가 난다든지 맛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류 독조가 번식해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최근에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바로 이제 조류에서 나는 냄새, 망간 같은 거무물 추수가 되는 이런 상수원 수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수장에서 처리하면 잘못해서 되는 것들, 모래 추수라든지 깔다고 유추가 나온 최근에 이제 특히 이런 게 2차 공급 과정에서는 붉은 수돗물 같은 이런 이물질 추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요.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미생물, 무해한 유기물질, 유해한 무기물질, 유해한 유기물질, 심미적인 물질, 망간철,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나 물 흐르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다음 수돗물 생산 공급 과정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에서 치수를 하면 정수장까지 오는 과정을 토수, 그 다음에 정수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송수, 배수, 급수 과정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정수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처리 과정은 첫 번째 큰 물질들, 모래나 이런 것들 걸러내는, 쓰레기를 걸러내는 것을 1차 처리, 물리적인 처리라고, 2차 처리는 생물적인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소나 인 같은 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을 3차 처리, 고도 처리라고 해서 탈린, 탈질소 처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그 기후변화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린 뉴딜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이제 토대로 잡았어요. 디지털 뉴딜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보자. 지금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도 한마디로 K 뉴딜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한 학기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퀴즈 문제 풀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